부산 감천동의 낡은 빌라. 최도윤이 술에 취한 채 계단을 비틀거리며 올라가고 있었다. 48세의 그는 한때 제법 큰 어선을 여러 척 거느린 어업 사업자였지만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여보, 또 술 마셨어? 문을 열고 나온 아내 윤설아가 한숨을 쉬었다. 45세의 설아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술이라도 안 마시면 어떻게 견뎌? 도윤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또 빚쟁이들이 왔어. 내일까지 2천만 원 안 갚으면 집을 빼앗겠다고.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2천? 그거 어디서 구해?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잖아. 설아가 목소리를 높였다가 이내 고개를 떨궜다. 소영이는 방에서 공부해. 대학 원서 쓴다고. 도윤이 딸의 방 문을 바라보았다. 20살 오소영은 간판 제작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집 형편상 꿈을 포기해야 할 처지였다. 아빠. 소영이 방에서 나왔다. 여린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아빠, 제가 대학 안 가도 돼요. 대신 취업해서. 안 돼. 도윤이 벌떡 일어났다. 넌 꼭 대학 가야 해. 나처럼 되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없어. 아빠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도윤이 결심한 듯 말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부산항으로 향했다. 예전 동료들을 만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도윤아, 오랜만이다. 포구에서 만난 선배 박만식이 반가워했다. 60세의 만식은 여전히 현역으로 바다를 누비고 있었다. 만식 형, 일자리 좀. 뭐 없을까요? 일자리? 너 같은 사업자가. 사업은 망했어요. 이제 그냥 막노동이라도. 도윤의 처절한 상황을 본 만식이 안타까워했다. 동해안 쪽에 작은 어촌이 하나 있어. 거기서 사람 구한다더라. 어디요? 경북 울진 쪽 작은 마을이야. 가리섬이라고. 들어봤나?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못 들어봤는데요. 좀 외진 곳이긴 해. 하지만 일당이 꽤 괜찮다더라. 하루에 15만 원씩. 15만 원은 부산 근처에서는 받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정말요? 그래.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 이상한 게? 만식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거기서 일하던 애들 말로는 뭔가 수상하다는 거야. 수상하다니? 밤에 이상한 배들이 드나든다거나. 뭐 그런. 도윤이 망설였다. 하지만 돈이 급하면 가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형, 연락처 좀 주세요. 절박한 상황에서 도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가족들에게 말했다. 3개월만 떨어져 있자. 어디 가는데? 설아가 불안해했다. 동해안 어촌에서 일하기로 했어. 3개월이면 빚 다 갚을 수 있어.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하루 15만 원씩이야. 설아와 소영이 놀랐다. 정말? 그럼 3개월이면 1,35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 빚 갚고 소영이 대학 등록금도 마련할 수 있고. 가족들이 기뻐했지만 도윤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있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걸까? 일주일 후 도윤은 가방 하나만 들고 가리섬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강릉까지 그리고 버스로 몇 번 갈아타며 5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외진 곳이었다. 가리섬 맞나요? 버스에서 내린 도윤이 마을 입구의 작은 상점에서 물었다. 네, 여기가 가리섬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60대 할머니가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일하러 왔어요. 배에서. 아, 그러시구나. 그럼 선착장으로 가세요. 거기서 박만식 씨를 찾으면 돼요. 도윤이 선착장으로 향했다.
작은 어촌 마을의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스산한 느낌이 들었다. 최도윤 씨죠? 선착장에서 40대 남자가 다가왔다. 네, 맞습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해요. 여기서 배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철수가 도윤을 안내했다. 숙소는 저기 컨테이너예요. 불편하겠지만 참아주세요. 괜찮습니다. 도윤이 컨테이너 숙소를 둘러보았다. 간소하지만 잠자리는 충분했다. 내일부터 일 시작하면 되나요? 네, 새벽 4시에 출항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기 전에 가족들에게 전화했다. 여보, 잘 도착했어? 응, 여기 공기 좋고 조용해. 걱정하지 마. 조심해. 낯선 곳에서. 알았어. 소영이는? 공부하고 있어. 아빠 덕분에 대학 갈 수 있다고 기뻐하더라. 도윤이 미소 지었다. 3개월만 참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었다. 새벽 3시, 도윤이 일어났다.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빨리 와. 오늘 물건 많이 실어야 해. 도윤이 나가보니 여러 명의 어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 시간에 무슨 물건을 실는다는 걸까? 도윤 씨 일어났네요. 철수가 다가왔다. 네, 사시 출항이라고 하셔서.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이리 와봐요. 철수가 도윤을 창고로 안내했다. 창고 안에는 작은 상자들이 가득했다. 이거 배에 실으면 돼요. 뭔데요? 도윤이 상자를 만져보니 차갑고 딱딱했다. 냉동 수산물이에요. 서울로 보내는 거. 아, 그렇구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냉동 수산물이라기에는 상자가 너무 작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 빨리 실어요. 시간이 촉박해. 다른 어부들이 재촉했다. 도윤은 의문을 품으면서도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분명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출항 전 도윤은 우연히 다른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봤다. 모두 수척하고 초점 없는 눈을 하고 있었다. 마치 마약 중독자 같은 모습이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배가 바다로 나가면서 도윤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 했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도윤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마을에는 새로운 사람이 도착했다. 29세의 한소정 순경이었다. 그녀는 가리섬 지역 담당으로 부임한 신참 경찰관이었다.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한소정 순경입니다. 소정이 파출소에서 인사했지만 기존 경찰관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여자가 이런 시골에서 뭘 하겠어. 조용히 있다가 가. 선배 경찰관의 말에 소정이 당황했다. 하지만 제가 맡은 구역은 없어. 그냥 서류나 정리하고 있어. 소정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왜 이렇게 자신을 배제하려 하는 걸까? 그날 밤 소정은 마을을 순찰하며 돌아다녔다. 그런데 선착장 근처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작은 상자들을 배에서 내리고 있었고 그 상자들을 트럭에 실어서 어디론가 운반하고 있었다. 밤에 무슨 물건을 옮기는 거지? 소정이 가까이 가려 하자 누군가가 그녀를 발견했다. 야, 거기 누구야? 소정이 재빨리 숨었다.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도윤과 소정,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가리섬의 비밀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밀수가 아니라 거대한 마약 카르텔이라는 사실은 아직 몰랐다. 바다의 그림자가 그들을 서서히 감싸기 시작하고 있었다. 가리섬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도윤은 매일 새벽 4시에 출항해서 저녁 8시에 돌아오는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실제로 잡은 물고기는 거의 없었다. 대신 매번 정체불명의 상자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주고받는 일만 반복했다. 도윤아, 오늘도 고생했다. 김철수가 일당 15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진짜 고기 잡는 일을 하나요? 고기? 뭔 소리야? 이게 다 고기 관련 일인데. 철수가 애매하게 웃었다. 그래도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아, 우리는 유통업체야. 직접 잡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가져다가 육지로 보내는 거지. 말은 그럴듯했지만 도윤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그날 밤 도윤이 컨테이너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후, 이거 진짜 끝내줘. 조심해.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괜찮아. 이 정도로는 죽지 않아. 도윤이 귀를 기울이자 분명히 무언가를 코로 들이마시는 소리와 함께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설마, 마약? 도윤이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는 못했다. 새벽 3시 화장실에 가려고 나온 도윤은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작은 주사기에 넣고 있었다. 야, 조심해. 이거 순도가 높아. 알겠어. 근데 새로운 놈은 괜찮을까? 도윤이, 걱정 마. 아직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계속 의심하던데. 시간 문제야. 어차피 여기서 나갈 수도 없고. 도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일단은 두고 보자. 괜히 소란 피우면 경찰이 올 수도 있어. 경찰이라는 말에 도윤이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곧 절망적인 말을 들었다. 경찰? 강태수가 우리 편인데 뭘 걱정해. 맞아. 강태수 덕분에 지금까지 안전했잖아. 도윤이 경악했다. 경찰까지 한패라는 뜻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처럼 배에 올랐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도망가야 할지. 도윤아, 오늘은 좀 특별한 일이 있어. 박만식 선장이 말했다. 특별한 일이요? 응, 큰 손님이 온대. 그래서 평소보다 물건을 많이 실어야 해. 배가 바다 한가운데 도착하자 거대한 어선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게 뭐예요? 저기서 물건을 받아오는 거야. 도윤이 큰 배를 자세히 보니 선원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모두 무서운 인상에 문신까지 가득했다. 야, 빨리 와. 큰 배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도윤아, 저기 가서 상자 받아와. 네. 가서 상자들 받아오라고. 도윤이 어쩔 수 없이 큰 배로 건너갔다. 그런데 배 안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컨테이너 안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하얀 가루를 작은 봉지에 나누어 담고 있었다. 그 양이 어마어마했다. 야, 새로운 놈이지? 덩치 큰 남자가 도윤에게 다가왔다. 네. 여기서 본 건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알겠어? 남자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이 상자들 가져가. 도윤이 상자들을 받으면서 보니 모두 마약이 들어있는 것이 분명했다. 자신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마약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배로 돌아온 도윤의 얼굴이 창백했다. 괜찮아? 만식이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도윤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혼자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가족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지만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었다. 신고해야 해. 경찰에.
하지만 경찰도 한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 인사했다. 저는 한소정 순경이에요. 새로 부임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최도윤입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네, 배에서 일해요. 소정이 도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뭔가 고민에 빠진 것 같은 표정이었다. 혹시 이 마을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신 적 있나요? 소정의 질문에 도윤이 놀랐다. 이상한 점이요? 네, 뭔가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요. 도윤이 망설였다. 이 경찰을 믿어도 될까?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밤마다 선착장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동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거나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소정의 말에 도윤이 희망을 가졌다. 이 경찰과는 다른 것 같았다. 혹시 정말로 수상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신고하고 수사해야죠. 그게 경찰의 의무니까요. 도윤이 결심했다. 사실 제가 본 게 있어요. 뭘 보셨는데요? 도윤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마약이에요. 제가 모르고 마약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소정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오늘 직접 봤어요. 큰 배에서 하얀 가루를 작은 봉지에 나누어 담는 거. 그럼 이 마을이 마약 유통 거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강태수 경찰도 한패래요. 소정이 충격을 받았다. 강태수 선배가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이 물었다.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증거요? 네, 사진이나 녹음이라도.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소정의 정의감에 도윤이 감동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제가 안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정말 위험할 거예요. 알겠어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다. 이렇게 도윤과 소정의 은밀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도윤은 숙소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비로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흥미롭네.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새로운 놈이 경찰이랑 손을 잡았군. 팔보기한테 보고해야겠어. 도윤과 소정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마약 밀매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장악한 거대한 조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조직의 수장인 팔보기가 이미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도. 다음 날부터 도윤 주변의 감시가 더욱 삼엄해질 것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바다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한 정의의 빛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이 평소처럼 일어나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상하네. 도윤이 문을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놓은 것 같았다. 여기요. 문이 안 열려요. 도윤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1시간 후 김철수가 나타났다. 도윤아, 미안하다. 철수 씨, 왜 문을 잠그셨어요? 어쩔 수 없었어. 위에서 그러라고 했거든. 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위에서요?
누가요?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뭘 안다는 거예요? 어젯밤 경찰이랑 얘기한 거 다 봤어. 도윤이 식은땀을 흘렸다. 소정과의 대화가 들통난 것이었다. 그건 변명하지 마. 이미 다 끝났어. 철수가 문을 다시 닫고 자물쇠를 채웠다. 철수 씨, 철수 씨. 도윤이 절망적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발걸음 소리는 멀어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파출소에서는 소정이 강태수와 대화하고 있었다. 소정아, 너 어젯밤에 뭘 했어? 강태수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순찰했어요. 순찰? 누구랑? 혼자요. 하지만 강태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치였다. 혼자. 그럼 어부랑 얘기한 건 뭐야? 소정이 당황했다. 어부요? 최도윤이라는 놈. 너 그놈이랑 뭘 얘기했어? 아무것도. 그냥 인사만. 거짓말하지 마. 강태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선배, 왜 그러세요? 너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이상한 생각이요? 이 마을에서는 쓸데없는 호기심 부리면 안 돼. 알겠어? 강태수의 눈빛이 위협적이었다. 네, 알겠어요. 소정이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확신했다. 강태수가 정말 조직과 한패라는 것을. 오후 2시 소정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몰래 선착장 근처로 갔다. 도윤을 찾기 위해서였다. 최도윤 씨?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이상하네. 분명 이 시간에는 쉬고 있다고 했는데. 소정이 컨테이너 숙소 쪽으로 가보니 도윤의 방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뭐지? 소정이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안에서 미약한 소리가 들렸다. 최도윤 씨? 소정. 소정 씨예요? 도윤의 목소리였다. 네. 왜 갇혀 있어요? 들켰어요. 어제 우리 대화를. 소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좋지 않을 거예요. 소정이 자물쇠를 살펴봤지만 쉽게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단 제가 도구를 가져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소정 씨. 네. 혹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가족에게 연락해 주실 수 있나요? 도윤이 가족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무슨 소리예요?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예요. 하지만 소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저녁 7시 소정이 도구를 가져와서 자물쇠를 열려고 시도하고 있을 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강태수와 김철수 그리고 몇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선배, 저는 너도 같이 들어가. 강태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뭐라고요? 너도 너무 많이 알았어.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남자들이 소정을 붙잡았다. 나요. 전 경찰이에요. 경찰? 여기서는 소용없어. 소정도 도윤과 같은 컨테이너에 갇히게 되었다. 소정 씨. 도윤이 소정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아니에요. 어차피 제가 계속 파고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컨테이너 안에서 상황을 정리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소정이 컨테이너 안을 살펴봤다. 작은 틈이나 약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봤지만 견고하게 만들어진 컨테이너였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밤 10시 컨테이너 밖에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둘을 어떻게 할까? 팔복이가 뭐라고 했어? 내일 아침에 결정한다고 했어. 팔복이요? 도윤이 소정에게 속삭였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보스인 것 같네요. 일단 밤을 넘겨야겠군. 근데 정말 팔복이라는 이름이 웃기지 않아?
마약 조직 보스 이름이. 조직원들이 웃으며 떠나갔다. 팔복이라. 소정이 중얼거렸다.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하지만 뭔가 들어본 것 같은. 그때 컨테이너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아가씨들 잘 지내고 있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소정이 물었다. 나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지나가던 사람이 왜 여기를? 너희들이 갇혀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말이야. 목소리의 주인이 가까이 왔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도윤이 간절히 물었다. 도와달라고. 어려운 부탁이네. 부탁드려요. 저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그럼 왜 갇혀 있을까? 남자가 비웃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소정이 애원했다. 도와주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이 마을에서 본 것, 들은 것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그리고 조용히 마을을 떠나. 도윤과 소정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믿죠? 약속을 지킨다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을걸. 남자의 말이 맞았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도윤이 먼저 대답했다. 도윤 씨. 소정이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약속할게요. 좋아. 그럼 기다려. 조금 있다가 문을 열어줄게. 남자의 발걸음이 멀어졌다. 정말 믿어도 될까요? 소정이 불안해했다. 지금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1시간 후 정말로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와.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없네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빨리 가. 새벽이 되면 들킬 거야.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감사합니다. 도윤이 어둠을 향해 인사했다. 고마워할 건 없어. 약속만 지켜.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소정이 물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같은 처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남자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두 사람은 급히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정의 마음은 복잡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일단 살고 봐야죠. 여기 있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을을 나가는 길목에서 차량 한 대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어디 가는 거야? 강태수가 차에서 내렸다. 선배. 약속은 했지만 그냥 보내줄 순 없지. 강태수의 뒤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도망가려고 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 두 사람은 다시 위기에 처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 일 것 같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흥미롭네. 생각보다 끈질기군. 그 사람이 중얼거렸다. 팔복이한테 보고해야겠어. 이 둘은 특별히 관리해야겠군. 도윤과 소정은 아직 몰랐다.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강태수와 조직원들에게 붙잡힌 도윤과 소정은 마을 중앙에 있는 큰 창고로 끌려갔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각종 장비들과 상자들이 가득했다. 여기가 어디예요? 소정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있어. 곧 보스가 온다. 강태수가 말했다. 보스요? 팔복이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30분 후 창고 문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을 보고 도윤과 소정은 깜짝 놀랐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옷차림도 허름하고 표정도 어리벙벙했다. 마치 지적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디서 나쁜 사람들이 왔다고. 그 남자가 어눌한 말투로 물었다. 팔복이 저둘이야. 강태수가 가리켰다. 나쁜 사람들이 맞아? 팔복이가 도윤과 소정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쁜 사람들 같지 않은데. 팔복이 장난하지 마. 이 둘이 우리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고. 방해? 왜 방해해? 팔복이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도윤과 소정은 혼란스러웠다. 이 사람이 정말 마약 조직의 보스라는 건가? 팔복이 이 둘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기는. 나쁜 짓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팔복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안 하겠다고 약속해? 팔복이가 도윤과 소정에게 물었다. 네. 네, 약속해요. 도윤이 얼떨결에 대답했다. 좋아. 그럼 됐어. 팔복이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강태수와 다른 조직원들이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팔복이 이렇게 간단히 풀어주면. 괜찮아. 약속했잖아. 하지만 팔복이가 돌아서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순진했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팔복이가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을 어기면 바다 밑바닥에서 물고기 밥이 되는 거야. 그 순간 도윤과 소정은 깨달았다. 팔복이의 바보 같은 모습은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이해했지? 팔복이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했다. 네. 네. 두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을 제대로 보여줄게. 팔복이가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창고 안쪽으로 도윤과 소정을 안내했다. 창고 깊숙한 곳에는 거대한 실험실 같은 공간이 있었다. 각종 화학약품들과 정밀한 장비들이 가득했다. 여기가 뭐예요? 소정이 물었다. 우리의 주방이지. 팔복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주방? 그래,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곳. 다만 조금 특별한 요리지. 실험실에서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하얀 가루를 정교하게 가공하고 있었다. 이게 마약 제조 공장이군요. 소정이 숨을 헐떡였다. 마약? 그런 나쁜 말 쓰지 마. 우리는 행복의 가루라고 불러. 팔복이가 비웃었다. 여기서 하루에 몇 킬로그램씩 만들어? 도윤이 물었다. 킬로그램? 하하, 너무 작게 생각하는군. 팔복이가 큰 소리로 웃었다. 우리는 하루에 50킬로그램씩 생산해. 그리고 이걸 전국 각지로 보내지. 50킬로그램이면. 소정이 계산해봤다. 엄청난 양이었다. 놀랐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팔복이가 창고 밖으로 두 사람을 데려갔다. 선착장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다. 크고 작은 어선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저 배들이 모두. 그래, 우리 운송선단이야. 동해안 전체를 커버하는 네트워크지. 팔복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부산, 울산, 포항, 속초. 모든 항구에 우리 사람들이 있어. 도윤이 경악했다. 단순한 마을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간단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팔복이가 항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경찰도, 해경도, 심지어 세관까지. 우리와 거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놀랄 거야. 소정이 절망했다. 부패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를 알아? 팔복이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다. 바다 때문이야. 바다요? 그래. 바다는 광활하고 자유로워. 육지처럼 검문소나 감시 카메라가 없지. 팔복이가 바다를 가리켰다. 저 넓은 바다 어디선가 배 두 척이 만나서 물건을 주고받는다면 누가 알겠어? 확실히 그의 말이 맞았다.
바다는 완벽한 운송로였다. 그리고 우리는 어부들이야. 바다에 나가는 게 당연하지. 팔복이가 교활하게 웃었다. 그때 한 척의 배가 들어왔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큰 상자들을 하역하기 시작했다. 저건 뭐예요? 도윤이 물었다. 원료야. 중국에서 들여온. 중국에서요? 그래, 우리는 국제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 상자들을 열어보니 각종 화학약품들이 들어있었다. 이걸로 더 순도 높은 제품을 만드는 거지. 팔복이가 설명했다. 그럼 여기서 만든 걸 다시 다른 나라로도 보내나요? 소정이 물었다. 당연하지. 일본, 동남아시아. 우리 고객들이 많아. 팔복이의 말에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다. 이곳이 단순한 마약 제조소가 아니라 국제적인 유통 허브였던 것이다. 놀랍지? 이 작은 어촌 마을이 아시아 마약 시장의 중심지 중 하나라는 게. 하지만 이렇게 큰 조직이면 정부에서도 알 텐데. 소정이 말했다. 정부. 하하. 팔복이가 크게 웃었다. 정부 사람들도 우리 고객이야. 뭐라고요?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재벌들. 다들 우리 제품을 애용하지. 팔복이가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그들이 입을 막아주는 대신 우리는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거야. 두 사람은 절망적인 현실을 깨달았다. 이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뿌리박은 거대한 네트워크였다. 이제 이해했지? 팔복이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상대하는 건 단순한 마약 조직이 아니야. 이 나라의 권력 구조와 연결된 거대한 시스템이지.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도윤이 절망적으로 물었다. 막는다고? 하하. 팔복이가 비웃었다. 너희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야. 거대한 태풍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팔복이가 전화를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예, 내일 새벽에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팔복이가 조직원들에게 말했다. 내일 새벽 5시에 큰 거래가 있어. 준비하라고. 얼마나 큰 거래인가요? 강태수가 물었다. 500kg. 모든 사람이 놀랐다. 500kg이면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규모네요. 그래, VIP 고객이거든. 절대 실수하면 안 돼. 팔복이가 도윤과 소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도 내일 함께 가. 저희가요? 그래, 직접 보여줄게. 이 거래가 얼마나 큰 건지. 도윤과 소정은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다. 큰 거래 현장을 목격한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이 너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 팔복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하지만 운이 좋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날 밤 도윤과 소정은 다시 컨테이너에 갇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비가 삼엄했다. 내일 정말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소정이 말했다. 네, 어떻게든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하지만 위험해요. 들키면. 그래도 해야 해요. 이 조직을 그대로 둘 순 없어요. 두 사람은 내일의 거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비록 위험하지만 이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바다 위로 달이 떠올랐다. 잔잔해 보이는 바다 아래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내일 그 음모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날 것이었다. 새벽 4시 도윤과 소정은 강제로 잠에서 깨워졌다. 오늘이 500kg 대거래가 있는 날이었다. 일어나. 오늘 중요한 날이야. 김철수가 컨테이너 문을 열며 말했다. 옷 갈아입고 나와. 두 사람에게는 어부들이 입는 작업복이 주어졌다. 이제 너희도 우리 일원이야. 최소한 오늘까지는. 철수의 말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선착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다. 팔복이는 어디 있어요? 도윤이 물었다. 곧 올 거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직접 지휘한다고 했어. 그때 마을 중앙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팔복이었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깔끔한 정장에 반듯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마치 대기업 CEO 같은 품격이 있었다. 모두 모였나? 팔복이의 목소리도 완전히 달랐다. 어제의 어눌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명령조의 카리스마가 넘쳤다. 네, 보스.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강태수가 공손히 대답했다. 도윤과 소정은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이것이 팔복이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이다. 오늘 거래는 우리 조직에 매우 중요해.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팔복이가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팔복이의 시선이 도윤과 소정에게 향했다. 너희는 오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선택해야 해. 선택이요? 소정이 물었다.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바다의 일부가 될 것인가. 팔복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다. 자, 이제 출발하자. 총 5척의 배가 준비되어 있었다. 도윤과 소정은 팔복이와 같은 배에 타게 되었다. 배가 바다로 나가면서 팔복이가 두 사람에게 말했다. 너희가 어제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무슨 뜻이에요? 도윤이 물었다. 우리 조직의 진짜 힘을 보여줄게. 바다 한가운데 도착하자 거대한 화물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체에는 동해물산이라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다. 저게 뭐예요? 우리의 모선이야. 겉으로는 정식 해운회사지. 팔복이가 설명했다. 화물선에 올라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배 안에는 마치 작은 도시처럼 각종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다. 여기는 뭐예요? 소정이 경악했다. 우리의 해상본부야. 여기서 모든 것이 관리되지. 팔복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선장실 같은 곳에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동해안 전체의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 빨간 점들이 뭐예요? 도윤이 모니터를 보며 물었다. 우리 조직의 거점들이야. 총 47개 지점이 있어. 47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그리고 이 파란 점들은 협력 업체들. 정식 회사들이지만 우리와 거래하는 곳들이야. 소정이 파란 점들을 세어보니 100개가 넘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연루되어 있나요? 당연하지. 합법적인 사업으로 위장해야 하니까. 팔복이가 비웃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40대 중반으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보스, 고객이 도착했습니다. 알겠어. 안내해. 곧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다. 화물선 위의 헬리패드에 헬기 한 대가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도윤과 소정은 더욱 놀랐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3명이었는데 모두 범상치 않은 품격을 풍겼다. 팔복 회장님 반갑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팔복이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회장님? 도윤이 소정에게 속삭였다. 오늘 물건은 준비되었습니까? 당연하죠. 최고 품질로 준비했습니다. 팔복이가 조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큰 가방들이 운반되어 왔다. 검사해 보시죠. 한 가방이 열렸다. 안에는 정교하게 포장된 하얀 가루들이 가득했다. 순도는 99.5%입니다. 고객들이 만족스러워했다.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500억입니다. 500억. 도윤과 소정은 그 금액에 현기증을 느꼈다. 좋습니다. 송금하겠습니다. 고객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연락했다. 완료됐습니다.
팔보기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래가 성사되자 고객들이 헬기로 떠났다. 500kg의 마약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보았나? 팔보기가 도윤과 소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야.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궁금하지? 하지만 말해줄 수는 없어. 고객의 비밀은 지켜야 하니까. 팔보기가 교활하게 웃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들은 이 나라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야. 도윤이 절망했다. 권력의 최상층까지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뜻이었다. 이제 너희 차례야. 팔보기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선택해.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만약 거절하면? 도윤이 물었다. 그럼 여기서 영원히 바다와 함께 하게 되겠지. 팔보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함께 한다면 너희에게도 좋은 미래가 있을 거야. 어떤 미래요? 돈, 권력, 지위.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어. 팔보기가 유혹했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 정의감이 강한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면 더욱 완벽해지지. 소정이 분노했다. 우리가 왜 당신들과 함께 해야 해요? 왜? 간단해. 살기 위해서. 팔보기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리고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도. 가족들이요? 도윤이 놀랐다. 부산에 있는 너의 아내와 딸. 이름이 설아, 소영이었지?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이미 사람을 보냈어. 팔보기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설아와 소영이 집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당신들, 감히.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힘이라는 거야. 도윤이 주먹을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소정 씨. 팔보기가 소정을 바라봤다. 너의 부모님도 안전하게 지내고 계시더라. 소정도 절망에 빠졌다. 이제 이해했지? 너희는 이미 우리의 일부야. 도망갈 곳도 없고 거부할 권리도 없어. 팔보기가 승리감에 차서 말했다. 24시간을 주겠어. 그 시간 안에 결정해. 만약 함께 한다면 정말 가족들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도윤이 간절히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는 동료를 소중히 여기니까. 하지만 팔보기의 미소는 전혀 믿을만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도윤과 소정은 다시 컨테이너에 갇혔다. 어떡하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도윤이 절망에 빠져 말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소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가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막아야 해요. 이 조직을 그대로 두면 더 많은 가족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소정의 말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하죠?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오늘 본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소정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걸로 팔보기의 자백을 녹음했어요. 언제요? 아까 거래할 때요. 다행히 들키지 않았어요. 도윤이 희망을 가졌다. 그럼 이걸로 신고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신고하느냐예요. 왜요? 경찰도 검찰도 어디까지 부패되어 있는지 모르니까요. 두 사람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컨테이너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작은 틈으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다. 내일 새벽 3시 선착장 끝. 혼자 와라. 마이너스 친구. 누가 보낸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움을 주려는 것 같네요.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희망일지 아니면
더 큰 함정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팔복이의 진짜 얼굴을 본 이상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때였다. 새벽 2시 50분. 소정이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문의 자물쇠를 확인했다. 어젯밤 누군가가 몰래 열어두고 간 것 같았다. 정말 나가도 될까요? 도윤이 불안해했다. 함정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나요? 이대로 있으면 내일 모레 정말로 죽거나 조직에 가담해야 해요. 소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컨테이너에서 나와 선착장 끝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다. 저기요. 소정이 작게 소리쳤다. 이쪽으로 와.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가까이 가보니 4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어부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다른 느낌이었다. 누구세요? 도윤이 물었다. 내 소개는 나중에 하고. 일단 급한 게 있어. 남자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팔복이가 너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24시간을 준다고 했지만 사실 내일 새벽에 제거할 계획이야. 뭐라고요? 소정이 놀랐다. 애초에 선택권 같은 건 없었어. 너무 많이 알아버렸거든. 남자의 말에 두 사람이 절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도망가야 해. 하지만 그냥 도망가면 안 돼. 가족들이 위험해지거든. 그럼 방법이 없는 거네요. 도윤이 좌절했다. 방법이 있어. 하지만 위험해. 어떤 방법이요? 팔복이를 직접 제거하는 거야. 남자의 말에 두 사람이 경악했다. 제거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지 않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소정이 다시 물었다.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국정원 요원이야. 국정원이요? 그래. 3년 전부터 이 조직에 잠입해 있었어. 도윤과 소정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다. 그럼 왜 지금까지? 증거가 부족했어. 그리고 너무 거대한 조직이라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고.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너희가 녹음한 파일이 있잖아. 어떻게 아세요? 내가 모르는 게 없어. 그 녹음 파일만 있으면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 소정이 녹음기를 꺼냈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 그거야. 팔복이가 직접 거래하는 모습과 고객들 이야기까지 들어있으니까 결정적 증거가 돼. 그럼 이제 신고하면 되는 거네요? 도윤이 희망을 가졌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조직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팔복이를 잡아야 해. 생포에서 자백을 받아내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경비들이. 내일 기회가 있어. 남자가 비밀스럽게 말했다. 팔복이가 혼자 나오는 시간이 있거든. 언제요?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팔복이는 혼자 바다에 나가서 명상을 해. 명상이요? 그래, 이상하지만 그게 그 사람 습관이야. 30분 정도 혼자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지. 소정이 생각했다. 그 시간을 노리자는 거군요. 맞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팔복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어떤 면에서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야. 그리고 무술도 상당한 실력이고. 도윤이 걱정됐다.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내가 있잖아. 그리고 완벽한 계획이 있어. 남자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바다의 지도였다. 여기가 팔복이가 항상 가는 곳이야.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기습하는 거지. 기습이요? 그래, 물론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 소정이 결심한 표정을 지었다. 해봅시다. 소정 씨. 도윤이 걱정했지만 소정은 단호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놓치면 정말 끝이에요. 알겠어. 그럼 내일 새벽 6시 30분에 만나자. 남자가 장소를 알려줬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조직원들 중에 스파이가 있을 수 있거든. 알겠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흩어졌다. 다음 날 새벽 약속 장소에서 만난 세 사람은 작은 고무보트를 탔다. 이름이 뭐예요? 도윤이 국정원 요원에게 물었다. 박민수라고 해.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민수라고 불러. 민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3년 동안 혼자서. 대단한 게 아니라 의무야. 이 조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보트가 지정된 지점에 도착했다. 작은 무인도 근처였다. 저기 보여. 민수가 망원경으로 바다를 살폈다. 팔복이 배가 온다. 정말로 작은 모터보트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다. 팔복이가 혼자 타고 있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민수가 신호를 주자 세 사람은 각자 위치로 이동했다. 팔복이의 배가 무인도 근처에 도착하자 그는 엔진을 끄고 바다를 바라보며 앉았다. 정말로 명상을 하는 것 같았다. 지금이야. 민수의 신호에 따라 세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하지만 팔복이는 예상보다 훨씬 날렵했다. 뭐지? 팔복이가 움직임을 감지하고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다. 국정원 박민수다. 민수가 정체를 밝히며 총을 겨눴다. 국정원? 팔복이가 놀란 척하더니 갑자기 웃었다. 하하,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군. 뭐? 내가 국정원 요원인 거 진작에 알고 있었어. 민수가 경악했다. 불가능해. 3년 전 잠입했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팔복이가 여유롭게 말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재미있었거든. 너를 이용해서 국정원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고. 민수가 절망했다. 그리고 이 두 친구들도. 팔복이가 도윤과 소정을 바라봤다. 예상했던 대로 나타났군. 예상요? 소정이 물었다. 당연하지. 내가 왜 너희에게 24시간을 줬다고 생각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거든. 모든 것이 팔복이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예상 못한 게 있어. 팔복이가 바다를 가리켰다. 해경이 온다는 것. 정말로 멀리서 해경 고속정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설마 너희가 신고했나? 팔복이가 당황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신고 안 했어요. 도윤이 황급히 말했다. 그럼 누가? 그때 민수가 웃었다. 내가 했지. 뭐라고? 내가 국정원이라고 했을 때 너희는 믿었지만 사실 나는 해경이야. 모든 사람이 놀랐다. 해경 특수수사대 박민수 경이다. 민수가 정체를 밝혔다. 3년 동안 잠복 수사했고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어. 민수가 소형 카메라를 보여줬다. 너희 대화 다 녹화했고 500억 거래 장면도 다 찍었어. 팔복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런. 완전히 속았군. 체포한다, 팔복. 해경 고속정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하지만 팔복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팔복이가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었다. 쫓아. 민수와 해경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팔복이는 이미 멀리 헤엄쳐가고 있었다. 놓치면 안 돼.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배가 나타났다. 팔복이의 부하들이 구출하러 온 것이었다. 보스. 팔복이가 부하들의 배에 올라탔다. 다음에 보자. 팔복이가 도망가면서 소리쳤다. 이번엔 놓쳤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잡을 거야. 비록 팔복이는 도망갔지만 중요한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과 소정이 살아남았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소정이 물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팔복이가 살아있는 한 위험해.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어. 이제 조직의 실체를 세상에 알릴 수 있거든. 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가족들은 이제 안전할까요? 최대한 보호하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팔복이는 복수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바다 위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팔복이와 조직 vs 정의로운 사람들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다. 팔복이가 도망간 지 3일 후 부산 해경청에서는 대대적인 수사회의가 열렸다. 박민수 경위가 확보한 증거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펼쳐져 있었다. 이 정도면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습니다. 민수가 상급자들에게 보고했다. 500억 규모 거래의 현장, 팔복이의 자백, 그리고 47개 거점 위치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좋다. 내일부터 전국 동시 수사에 들어간다. 해경청장이 결정했다. 한편 도윤과 소정은 부산의 안전가옥에서 보호받고 있었다. 가족들도 경찰 보호하에 있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도윤이 불안해했다. 아직 팔복이가 잡히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조직은 붕괴될 거예요.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소정이 위로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내일 아침 뉴스에서 모든 게 공개됩니다. KBS, MBC, SBS 모든 방송국이 특별 보도할 예정이에요. 도윤과 소정이 기뻐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군요. 하지만 그 순간 팔복이는 자신의 은밀한 아지트에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보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내일 모든 게 공개되면 우리 조직은 끝장입니다. 끝장? 팔복이가 비웃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에게는 최후의 카드가 남아있거든. 최후의 카드요? 그 녹음기와 영상을 없애버리면 돼. 팔복이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다. 하지만 이미 해경이 가져갔잖아요. 해경청에 침입해서 가져오는 거야. 강태수가 놀랐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위험? 지금 더 위험한 게 뭔지 알아? 감옥에 가는 거야. 팔복이가 고함쳤다. 내일 밤 해경청에 침입한다. 모든 증거를 파괴하고 그 새놈들까지 제거하는 거야. 같은 시각 해경청에서는 마지막 점검이 진행되고 있었다. 보안은 괜찮나? 민수가 동료들에게 물었다. 완벽합니다.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고 CCTV도 모든 구간에 설치되어 있어요. 좋다. 내일만 넘기면. 하지만 민수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팔복이가 이대로 포기할 리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의 뉴스에서 일제히 특별 보도가 시작됐다. 충격. 동해안 마약 조직의 실체 공개. 연간 수천억 규모 마약 유통망 적발. 정치인, 재벌까지 연루된 거대 범죄 조직. 뉴스를 본 국민들이 경악했다. 특히 팔복이가 거래하는 장면과 고객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이게 현실이라니. 도윤이 뉴스를 보며 말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얻은 결과네요. 소정도 감개무량했다. 하지만 뉴스 공개 직후 팔복이의 반격이 시작됐다. 보스, 뉴스 봤습니다. 이제 정말. 닥쳐. 팔복이가 TV를 발로 차버렸다. 이런 식으로 끝날 내가 아니야. 하지만 이미 전국이 알게 됐는데. 그럼 더욱 확실하게 해야지. 오늘 밤 작전을 실행한다. 팔복이가 조직원들을 모았다. 해경청에 침입해서 모든 증거를 파괴한다. 그리고 도윤, 소정, 민수 3명을 모두 제거한다. 하지만 해경청 경비가 내가 직접 간다. 팔복이의 결심이 확고했다.
20년간 쌓아 올린 제국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릴 순 없어. 저녁 10시 팔복이와 조직원 10명이 해경청 근처에 잠복했다. CCTV 위치 파악했나? 네, 사각지대로 침입 가능합니다. 좋아. 12시에 실행한다. 한편 민수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해경청에 남아 있었다. 혹시 모르니까 오늘 밤은 특별경계 태세를 유지해. 네, 경위님. 하지만 팔복이의 침입을 막기에는 부족했다. 자정, 팔복이 일행이 해경청 후문으로 침입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도구로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증거 보관실은 3층이야. 팔복이가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3층에 도착하자 보관실 문 앞에 경비원 한 명이 서 있었다. 처리해. 조직원 한 명이 경비원을 기절시켰다. 빨리 해. 팔복이가 보관실에 들어가자 컴퓨터와 각종 증거품들이 보였다. 모든 하드디스크를 파괴하고 서류들은 다 태워버려. 조직원들이 분주하게 증거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알람이 울렸다. 뭐지? 들켰나? 사실 민수가 미리 준비해둔 함정이었다. 보관실에 별도의 감지 센서를 설치해둔 것이다.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해경청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망했어. 강태수가 당황했다. 진정해. 계획대로 해. 팔복이는 여전히 침착했다. 증거 파괴는 계속하고 일부는 안전가옥으로 가서 새놈들을 처리해. 팔복이가 조직원들을 둘로 나눴다. 나는 여기 남아서 민수를 상대한다. 곧 해경특공대가 건물을 포위했다. 3층에서 총성 들렸습니다. 민수가 권총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갔다. 팔복. 보관실에서 팔복이가 나타났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민수야, 만나서 반가워. 체포한다. 체포. 하하, 아직 끝나지 않았어. 팔복이가 뒤를 가리켰다. 증거들이 모두 불에 타고 있었다.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지. 이런. 민수가 절망했다. 그리고 내 친구들도 곧 죽을 거야. 팔복이가 비웃었다. 뭐라고? 안전가옥으로 사람을 보냈거든. 지금쯤 도윤이랑 소정이. 그 순간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경위님, 안전가옥이 습격받고 있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제길. 선택해. 나를 잡을 것인가, 친구들을 구할 것인가. 팔복이가 악독하게 웃었다. 민수가 고민했다. 팔복이를 놓치면 안 되지만 도윤과 소정도 구해야 했다. 시간이 없어. 빨리 결정해. 결국 민수는 친구들을 선택했다. 다음에 반드시 잡는다. 민수가 안전가옥으로 달려갔다. 팔복이가 승리감에 차서 웃었다. 멍청한 놈. 정의감이 발목을 잡는군. 하지만 팔복이가 도망가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가려고? 돌아보니 해경청장이 특공대원들과 함께 서 있었다. 이런. 팔복이가 당황했다. 민수경이가 예상했다. 내가 증거 파괴와 동시에 도주할 거라고 말이야. 민수의 계획이었다. 안전가옥 습격도 이미 예상하고 대비해둔 상태였다. 모든 게 함정이었군. 팔복이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너를 확실하게 잡기 위한 함정이었어. 결국 팔복이는 체포됐다. 이번엔 끝이야, 팔복. 하지만 팔복이는 마지막까지 비웃었다. 끝? 너는 아직도 모르는군. 뭘 모른다는 거야? 나는 그냥 하수인일 뿐이야. 진짜 보스는 따로 있어. 민수가 놀랐다. 뭐라고? 이 조직의 진짜 뒤에는 상상도 못할 큰 손이 있어. 팔복이의 말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누구야? 누가 진짜 보스야? 하지만 팔복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건 무덤까지 가져가겠어.
이렇게 팔복이는 체포됐지만 새로운 미스터리가 남았다. 과연 조직의 진짜 배후는 누구일까? 도윤과 소정은 무사히 구출됐고 대부분의 증거도 보존됐다. 하지만 더 큰 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공포가 시작됐다. 바다의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다. 팔복이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부산 해경청 조사실에서 마지막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다. 마지막 기회다, 팔복. 진짜 보스가 누군지 말해. 민수가 다그쳤다. 하하.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거야. 팔복이가 비웃었다. 그래도 말해봐. 좋아. 하지만 후회할걸. 팔복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짜 보스는 국회의원 김정호야. 민수가 놀랐다. 국회의원 김정호? 그 유명한 반부패 투사. 그래, 그 위선자 말이야. 팔복이의 말에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김정호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의로운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증거가 있어? 내 휴대폰에 녹음 파일이 있어. 비밀번호는 423. 민수가 팔복이의 휴대폰을 확인하자 정말로 김정호 의원과의 통화 녹음이 있었다. 팔복, 이번 거래 조심해. 검찰에서 냄새 맡고 있어. 의원님,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수익금 중 30%는 내 계좌로. 확실한 증거였다. 이런. 정말이었군. 민수가 경악했다. 놀랐지? 너희가 그토록 신뢰하는 정치인이 조직의 진짜 후원자야. 그럼 지금까지 모든 일이 김정호의 지시였어. 20년 전 그가 초선 의원일 때부터 시작된 거야. 팔복이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서였는데 점점 규모가 커진 거지. 한편 서울 여의도 국회의 사당에서는 김정호 의원이 평소와 같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검찰은 마약 조직 소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김정호가 정의로운 목소리로 질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좌관이 급히 다가와 귓속말했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팔복이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김정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뭐라고? 지금 수사관들이 의원실로 오고 있습니다. 김정호가 당황했다. 20년간 완벽하게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회의실을 나가자. 김정호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의원실로 돌아온 김정호는 급히 중요한 서류들을 파쇄기에 넣기 시작했다. 빨리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검찰과 해경 합동수사팀이 의원실 앞에 도착한 것이다. 김정호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김정호가 황급히 창문 쪽으로 갔다. 10층 높이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의원님. 보좌관이 말렸지만 김정호는 이미 비상계단으로 도망가고 있었다. 수배령을 내려. 검찰이 즉시 추적에 나섰다. 한편 도윤과 소정은 이 모든 소식을 뉴스로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소정이 말했다. 그 정의로운 의원이 진짜 보스였다니. 우리가 상대한 게 얼마나 큰 조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그때 민수가 연락했다. 김정호가 도망갔어. 아마 바다로 향할 것 같아. 바다로요? 그래, 조직의 배를 이용해서 해외로 도주하려 할 거야. 그럼 우리도 도와줘. 너희가 바다 지리를 가장 잘 아니까. 도윤이 결심했다. 좋아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봅시다. 오후 6시 부산항에 수상한 요트 한 척이 나타났다. 김정호가 탄 배였다. 의원님, 배가 준비됐습니다. 조직원이 보고했다. 좋아. 일본으로 가자.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남미로. 김정호의 계획은 치밀했다. 하지만 해경도 만만하지 않았다. 목표 발견. 부산항 7부두. 민수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추격한다. 해경 고속정들이 일제히 출동했다. 김정호의 요트가 바다로 나가자 추격전이 시작됐다. 더 빨리. 김정호가 선장에게 소리쳤다. 최대 속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 고속정이 더 빨랐다. 김정호, 정지하라. 확성기로 항복을 요구했지만 김정호는 멈추지 않았다. 절대 잡히지 않겠어. 김정호가 권총을 꺼내 해경을 향해 발포했다. 총격전이다. 해경도 응사했다. 치열한 총격전이 바다 위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그 순간 도윤이 탄 배가 옆에서 나타났다. 김정호. 도윤이 확성기를 잡고 소리쳤다. 끝까지 도망갈 건가요? 누구야 너? 김정호가 도윤을 바라봤다. 저는 최도윤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최도윤. 김정호가 기억을 떠올렸다. 아, 그 어부로구나. 아직 살아있었어? 당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아세요?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괴롭혔다고. 하하. 김정호가 비웃었다. 난 이 나라를 위해 일한 거야. 마약으로 번 돈으로 복지 사업도 하고 시설도 지었어. 그게 변명이 되나요? 소정이 끼어들었다.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중독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중독? 그들이 선택한 거야. 김정호는 끝까지 뻔뻔했다. 그때 갑자기 김정호의 요트에 폭발이 일어났다. 뭐지? 알고 보니 팔보기가 배에 폭탄을 설치해 둔 것이었다. 김정호를 살려두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김정호가 바다에 빠졌다. 구조하라. 민수가 즉시 구조 작업을 지시했다. 하지만 김정호는 헤엄을 못 쳤다. 살려줘. 살려달라고. 김정호가 물에서 허우적거렸다. 도윤이 망설였다. 이 사람 때문에 자신과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지만 결국 바다로 뛰어들었다. 도윤 씨. 소정이 걱정했다. 도윤이 김정호를 구조해서 해경배로 올렸다. 왜 나를 구했어? 김정호가 물을 토하며 물었다. 당신도 사람이니까요. 도윤의 말에 김정호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미안하다. 김정호가 처음으로 사과했다. 정말 잘못했다. 욕심 때문에. 김정호가 결국 체포됐다. 3개월 후 모든 재판이 끝났다. 김정호는 무기징역, 팔보기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조직원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다. 도윤은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부산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아빠, 정말 대단했어요. 딸 소영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도윤이 겸손하게 답했다. 소정은 해경으로 특채되어 마약 수사 전문가가 됐다. 민수와 함께 새로운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소정이 민수에게 말했다. 무엇을? 진짜 정의가 뭔지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더 이상 마약을 나르는 배들은 없었다. 어느 날 도윤과 소정, 민수 3사람이 해변에서 만났다. 정말 끝난 건가요? 도윤이 바다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 이제 진짜 끝났어. 민수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20년간 이어진 조직이 완전히 해체됐어. 더 이상 바다의 그림자는 없어. 좋은 일이네요. 소정이 미소 지었다. 3사람이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한때 공포와 절망의 바다였지만 이제는 희망과 평화의 바다가 되었다. 우리가 해냈구나.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 우리가 해냈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다. 더 이상 차가운 그림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바람이었다. 바다의 그림자는 마침내 걷혔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정의와 용기의 빛이 빛나고 있었다.